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IMF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얘기부터 해볼 텐데 3개월 전에 1.5% 전망했었거든요. 여기서 0.1%포인트 낮춘 1.4%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5번째 하향 조정이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봐드려야 될까요? 네, IMF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예.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을 통괄하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국제기구 중에서도 공적 성격이 강한 세계금융의 중심이에요. 그만큼 예. 통계가 정확하고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IMF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조금 낮췄습니다. 당초에 3달 전에는 한국 경제가 올해 1.5%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이 성장률이 1.4%로 떨어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IMF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4월, 7월, 10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각 3개월에 한 번씩 성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성장률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발표할 기회만 있으면 IMF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좀 안 될 것이다. 예. 조금씩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아닌 바깥에서 보는 IMF가 볼 때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자, 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러나 IMF가 한국 경제에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IMF가 한국 경제를 0.1%포인트 낮추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가 이미 과거에 낮춘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0.1% 낮춤으로써 한국 정부와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시각이 같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낮춘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전 세계 특히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성장률은 올려서 세계 평균은 올라갔는데 한국은 내려갔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IMF가 왜 한국 경제 전망을 꼭 집어서 이렇게 떨어뜨렸냐면요. 바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 뭐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일각에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반도체 경기 저점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대목을 한국 경제에 좀 마이너스를 줬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가장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중국 회복이 상당히 난망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또 경제 교류가 많은 한국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수치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최근에 와서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을 경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거 아니야? 뭐 정부 예상했던 상저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은 좀 뭐 우려라고 그냥 봐야 될까요? 그냥 그렇습니다.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요 상저하고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예,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정부는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또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저하저 상반기에도 낮고 하반기에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 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MF가 그렇게 한국 경제 하반기가 어렵다라고 전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 상반기에 GDP 그 성장률이 상반기에 0.9% 성장했거든요. 예.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0.9% 전년 동기 대비 0.9%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주장대로 만약에 성장률이 1.4%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것을 IMF가 전제로 한 거냐면 1.7% 성장을 해야
연간으로 1.4%가 달성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IMF도 우리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 3분기 또 10월, 11월, 12월 여기에 평균 1.7% 성장한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0.9% GDP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그거 2배 수준인 1.7% 성장한다. 따라서 IMF가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고 그러지만 IMF도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하반기에 잘 될 것이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전망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는 다르게 전망을 해놨는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로 0.2%포인트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의 성장률은 우리와 다르게 올려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낙관적으로 바라본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배경 좀 짚어보죠. 예,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요. 아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 그야말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예. 일본은 지금 이 전 세계 금리 인상 와중에서도 거꾸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있고요. 예. 채권 금리도 일본 은행이 YCC라는 정책을 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지금 그 거시경제의 기본 스트럭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미국인데 미국은 현재 지금 요즘 와서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예.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낮고 고용은 견조하고 또 성장률도 좋은 그래서 아주 경제 연착륙에 성공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 발빠르게 좋아지면요. 미국이 그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적어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국제 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IMF는요. IMF 올해 우리나라 성장은 1.4%로 0.1%포인트 낮추었지만은 내년에는 2.4%로 내년은 당초 예상치처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반기에 좋아져서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IMF가 분석한 걸 좀 보면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은 많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특히 이제 고물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 뭐 아직 그 안심해서 안 된다 긴축 정책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놨거든 권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예,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이제 물가도 좀 잡혔고 고금리에 대한 쇼크도 너무 크니까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하거나 예. 또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로 금리 정책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금리를 미국 연준이 곧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연일 지금 펄펄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IMF는 이 대목에 무슨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근원 물가 기준으로 보면 국제 유가 같은 거를 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이런 물가로 볼 때는 아직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 해서 금리를 여전히 좀 더 이상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경직 좀 이 긴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리 인하 시기는 최대한 뒤로 늦춰라.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경을 한다거나 돈을 완전히 펑펑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면 그것은 물가를 촉발시킬 수가 있다. 물가 상승을.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물가 억제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필요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충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양적 완화성 정책 같은 게 아직 얘기 나올 때는 아닌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긴축 모드는 유지해 간다. 예. 그렇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게 이제 3.3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뭐가 낮아진 거야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물가 지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방금 말씀하신 이 기대 인플레입니다. 네네. 기대 인플레가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주관적인 전망이니까 과학적 근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자연과학의 세계와 다른 사회과학의 세계고 인간 심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투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기대 경제는 심리다, 기대다 이런데 그 심리에 따라 만들어지는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미리 물건을 더 사놓게 되고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물가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면 지금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내년에 사. 이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물가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다. 3.3인데요. 네네. 이것은 우리나라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청신호다. 현재 3.3%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실제 지금 소비자 물가는 2.7%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물가 심리, 기대 인플레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경제가 안정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아주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도 그렇고 또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농산물 값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 이 추이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가 2%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억제 목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더 내려가기에는 지금 몇 가지의 암초가 있다. 예. 한마디로 공공요금 중에서도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게 올라갈 어떤 요인을 안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식품 물가, 가공식품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최근에 수해 등으로 인해서 채소, 또 어떤 농작물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대목은 정부가 어떤 방출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고 할당 관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이 어떤 이 계절적 마찰 요인을 잘 좀 해결을 해 가야 그래야 기대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7월 이것도 뭐 또 하나의 심리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니까 이게 올라갔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1년 뒤에 뭐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좀 예상되기도 하고 경기 후반에 하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 심리 지수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적어도 경제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또 소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와는 관계없이 우리 경제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네. 국민들의 낙관적 기대가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한 건데요. CCSI라는 이게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은 기준선이거든요. 그 1년 전 경기가 아주 나쁠 때가 한참 나빴었잖아요 그때. 2022년 예. 5월 달인데요. 그때는 뭐 엄청나게 그 60 뭐 이하 선으로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적어도 소비자들의 체감 지수로서는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뭐 국내외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현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1년 후 되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이 파기 관련 내용을 좀 얘기해 볼 텐데 곡물가 최대 15% 오를 거다 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밀 자급률을 보니까 2.2% 정도인데요. 밥상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바로 이렇게 외생 변수들, 해외에서 생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 바깥에서 생기는 외생 변수들이 좀 있는데요. 네. 현재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떨어져 있어요.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군요. 예, 최근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오른 수준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는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흑해 곡물 협정 때문에 어떤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오를 수가 있다. 지금 러시아와 튀르키예, 유엔 등이 지금 맺고 있는 흑해 곡물 협정이 완전히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이 계속 중단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밀을 수출하지 못하게 러시아가 군사적 공격을 계속 가한다면 밀 가격이 1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긴데요.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이 곡물 공급 양이 많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흑해 곡물 협상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IMF가 최대 한 18% 정도 오른다. 근데 최대 18% 오른다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오른 데에 비하면 그때는 지금 2배였으니까요. 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 곡물을 해외 수입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이 대목에 관해서는 선제적이고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곡물 협정이 서로 계속 중단이 되더라도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 밀이 세계로 뿌려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승은 하더라도 상승폭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큼은 심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